이번 강의에서는 과학의 목표와 정의, 일제에 의한 과학에서의 조선인 배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이후 을사늑약으로 국가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쪽에서는 의병이 분연히 일어났고 또 한편에서는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운동이 일었습니다. 이 교육운동은 근대 학문의 학습을 의미했습니다. 앞에서 세상의 인종을 설명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백인들은 학문도 열심히 땄고 부지런하다고 했었지요. 그들의 학문을 익혀 계명하면 국력이 강해지고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문물의 기반인 과학을 빨리 배우고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을 신학, 전통사회의 유학을 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만리에 뻗친 모든 것을 들어 올릴 만큼 힘 있는 학문으로 소개했지요. 구학과는 차원이 다른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과 구학의 구별이라는 제목의 글에 의하면 신학은 광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를 우리들의 작은 뇌에 압축해 축적해 넣는 요체였습니다. 신학 분야는 경제, 정치, 농학, 공학, 화학, 물리학 등 이학이었는데요. 이치를 상세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열강의 나라들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문명의 핵심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구학으로는 신학이 이룬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되었습니다. (1905년) 전후 많은 사람이 과학을 소개하는 글을 써 학회기관지에 투고했습니다. 그중 도쿄 고등사범학교 출신인 장응진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응진은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계를 최상으로 설정하며 과학론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인간이 발달된 지력을 가졌기 때문이라 설명했지요. 이 지력으로 인간은 지구상의 만물을 지배하며 자연계 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해 더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편리한 규범을 만들어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17세기 영국의 베이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베이컨이 지식의 공효성을 주창한 이래 자연을 통제하고 지식을 확보해 인류 복지에 이바지하는 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의 공효성은 서양 근대 과학혁명 이래 자연과학의 목적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지요. 장응진은 지식의 공효성을 과학의 핵심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응진은 또 자연과학 혹은 사실과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통사회와는 전혀 다른 자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분해하고 재현되며 장악당하는 대상인 자연과 통제자이자 주도자로서의 인간 사이의 관계 정비를 위한 시도였지요. 장응진만이 베이컨의 주장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필자들이 이 주장을 정리해 투고했지요. 이 주장은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에게 또 다른 의미, 즉 나라를 지키는 힘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동시에 근대 과학은 힘을 가진 학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논의들의 기본 바탕에는 신학문 혹은 과학의 도구적 성격이 강조되었지요. 이는 자연 통제의 힘을 획득해 나라를 지키자는 당시 대한제국 지식인들의 상황 타겟책과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하루바삐 힘을 가진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이지요. 과학과 신학문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동시에 과학 분야별 대상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었습니다. 장응진은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을 우주간 만물이 천연적으로 호상간에 기작하는 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가 말한 천연은 중국의 계몽주의자 엄복이 진화를 내포하는 자연을 의미하는 용어로 새롭게 만든 건데요. 일본에서도 천연을 사용했었죠. 이때 천연은 자연을 대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둘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요.
장응진이 엄복의 것을 차용했는지 혹은 일본 용법을 사용했는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 탐구의 대상이 천연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천연은 해와 달과 별들이 허공에 떠 있고 낮이 가고 밤이 오거나 일정한 법칙으로 계절이 서로 교대하며 계절에 따른 동식물, 기상변화,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또한 만물이 만물을 서로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했지요. 이런 현상들 모두 관찰 가능했고 천연은 이 모두를 포괄했습니다. 장응진은 과학을 탄생의 기원보다는 현상들의 변화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천연의 공간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선 전통 사회에 존재했던 제이설도 사라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과학은 천문학, 지리학, 박물학, 물리학, 화학, 심리학 등입니다. 과학 연구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의 작업은 이전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더불어 과학 방법론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정한 법칙을 유도하는, 즉 귀납이 학문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필명인 죽포생인 사람은 학문의 연구 방법으로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명했어요. 그는 과학은 귀납법으로 연구되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론학파는 연역 방법으로 추리를 주장하고 사실학파는 귀납 방법으로 실험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학은 실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론 분야로 알려진 물리학의 소리, 열, 빛, 자기, 전기 등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과 기타 현상 간의 관계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 결과 소수의 확실한 실험상 사실로 허다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사실과학의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주장된 실험은 당시 기관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 전통적 용어인 산학으로 지칭되기는 했지만 수학 역시 과학의 중요한 도구로 지목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유학한 여병현은 격치지 않는 산학을 통달한 자이고 산학은 격치에서 쓰이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산학은 연구에 중요했지요. 덧붙여 동서의 격치에 힘쓰는 사람들은 산학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마치 옥을 깎는 데 크고 좋은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효성의 과학은 조선인에게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수학력이 부족해서도 미신에 빠져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통감부가 힘을 가진 과학을 학습하겠다는 지식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이 근대 학문을 익히면 조선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인이 근대 학문을 익히면 익힐수록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통치하기 어렵고 식민 통치에 반항하는 세력으로 전환된다고 보았지요. 그들은 근대 교육으로 무장해 똑똑해진 조선인보다는 우매하고 아둔해서 고분고분하게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조선인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조선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일본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지요. 통감부 이래 조선인의 지적 능력 향상을 억제하기 위해 동원된 방식은 학교 제도의 통제 및 장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과서 검정을 실행했습니다. 교과서를 검열한 것이지요. 일제는 점차 과학교육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교육의 수준을 일제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조정하려 했지요. 일제가 시행한 교과서 검정을 살펴볼까요? 1어로 쓰인 이과 교과서가 1910년부터는 무려 10,000권이나 넘게 발행되거나 대여된 데에 반해 국문으로 쓰인 검인정 승인은 1910년 71%에서 1915년 38%로 낮아졌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따라서 일어를 습득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학교 교육, 특히
과학교육에서 배제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배 강화를 위한 교육 장악 조치는 과학과 관련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 진화론에 근거한 이념 공세도 더해졌습니다. 조선 민족은 과학의 기본적 언어인 수학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민족이라 나라를 잃었다는 식의 수사가 난무했지요. 반면 조선인의 저항 및 반감을 제거하고 회유하기 위한 정책들도 동원되었습니다. 관립기술학교로서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실업학교로 불리는 학교들이 개설되었지요. 그들은 조선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일본인 고급 기술자들을 보조할 인력을 키우겠다는 속셈이었지요. 이런 정책들을 배경으로 조선에서 과학은 실업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일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하급 기술 교육 정도만이 과학 교육을 표방하면서 수행되었을 뿐이었지요. 나라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학문을 할 자유도 박탈당하지요. 그리고 아둔하고 멍청하다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나라를 살릴 힘을 가졌다고 여겼던 과학은 접근조차 어렵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조선인은 신락 같은 가능성에 기대며 과학을 습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인 과학이 조선에 도입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